안녕하세요. 미술심리상담사 강사 박지효입니다. 미술심리상담 그 사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근데 그 심리상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화 의뢰, 첫 면담, 첫 면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초기 과정, 중기 과정, 말기 과정, 종결 과정, 그리고 사례 회의 이 과정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화 의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대부분의 모든 이제 심리 상담의 시작은 대부분의 경우 전화 의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저희 미술 심리 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화를 하지 않고 방문을 하시면 상담사 그 예약 스케줄들이 다 되어 있어요. 예약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셨다가 그냥 약속만 잡고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기록지나 이런 거는 하고 가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상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의뢰를 하시고 이제 약속을 잡고 오셔야 돼요. 내담자가 이제 성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가족 중에 어떤 뭐 배우자, 부부 관계 배우자나 뭐 아니면 부모나 다른 뭐 친인척이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이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서 상담을 의뢰받고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전화 상담도 이제 첫 상담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전화 의뢰 시 이제 내담자 이름하고 연락처 그리고 미술 그 심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간단한 동기와 뭐 시간 약속, 상담 시간, 뭐 상담료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화 의뢰 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전화 의뢰는 전화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로서 전달하게 되는 체계인데 이제 내담자에게 상담사의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전화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상담사하고 전문성을 전달을 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신뢰 형성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관에 방문하고 싶게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 말하는 신뢰는 사실 이 사람이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방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요. 이런 태도는 사실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뭐는 뭐뭐입니다. 뭐뭐는 뭐뭐뭐 해야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관에 가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방문을 할 가치가 있는 곳이네. 라고 방문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곳에 내담자 스스로 오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 스스로 본인의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와야 돼요. 근데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모의 의뢰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기 전에 상담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고 오라고 해요. 이곳에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오라고 해요. 그냥 어디 가자라고 해서 방문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좀 요즘 힘든데 이거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아이의 의견, 청소년의 의견을 묻고 동의했을 때 그래요, 한번 가봐요, 어떤지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약속을 잡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그 상담이 이렇게 전화 상담을 했을 때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르게 대꾸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는 꼭 제가 설명하거든요. 상담 이거에 대해서 꼭 설명해주고 대꾸라고. 그리고 미술심리 상담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미술심리 상담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 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 있고 여러 가지의 또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 내담자가 그런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본인이 또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꼭 해줍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 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약속된 시간에 이제 첫 만남을 하러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면담 시에는 내담자의 인적사항, 주호소 문제, 가족관계 등을 상담사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누가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첫 면접에서 가족 전체를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경우, 또 부모만 만나는 경우, 또 아동만 만나는 경우, 그리고 아동 따로, 부모 따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문제여서 방문을 했어요. 아이가 틱 행동이 있어서 이 행동으로 이제 부모가 이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이제 부모만 처음에는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 면담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하고의 갈등이 있었고 남편의 막 좀 강압적인 행동에 의해서 부인도 힘들었고 그 부인은 그 힘든 걸 아이한테 좀 해소하고 또 아빠도 그런 강압적인 행동을 아이한테 했었고 아이는 그 엄마의 그런 감정도 자기가 힘들어해야 했고 아빠의 그런 행동도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법으로 그런 틱 행동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엄마는 아이가 힘들어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방문을 했지만 사실은 부부가 상담을 받아야 되고 엄마가 상담을 받아야 되고 아빠도 상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 그렇게 가족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한 주된 원인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이 상담을 이제 받는 내담자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면담이 필요한 이유는요. 가족의 역동이나 의사소통, 형태, 가족 간의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부모들이 아동이 겪는 곤란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을 이제 속죄양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삼을 수 있고 이때 아동은 수치심을 갖게 되면 상담사와 부모는 한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면담을 할 때 이제 가족의 구조나 시스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런 그 내담자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이제 부모 면담을 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소지가 아동이 될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상담할 경우에.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 문제로만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아동 문제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그런 기능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어린 시절의 정보 등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 상담을 통해서 이제 엄마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다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 아동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아동과 부모에게 누구 먼저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할 건지 이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해요. 그리고 부모 면담을 하고 뭐 아동하고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비밀 보장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내담자에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첫 면담 내용에 꼭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부모 면담 내용에서는요, 진짜 내담자가 누구인지 정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아동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요, 가족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부부의 뭐 갈등, 뭐 가족 안에서의 다른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논해야 되고요. 그 비밀 보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해야 돼요. 비밀을 어느 정도까지 털어놓고 어느 정도로 지켜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부모의 정보를 자녀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도 이해를 해야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부모에게 동의를 구해야 돼요. 뭐 아동 면담일 경우에도 비밀 보장에 대해서 인식을 꼭 시켜줘야 돼요. 뭐 부모에게 알려야 할 때 반드시 먼저 아동이 해도 된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아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하고 너하고의 비밀만 아는 거다, 네가 원하지 않는 얘기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사에 대한 소개를 해줘야 되고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가 거부감도 없고 또 신뢰하겠죠. 그리고 의뢰된 문제, 너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의 역동을 파악을 하고요. 아동은 꼭 필수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술심리 상담은 그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KSD라고 해서 학교 생활화를 그리도록 하죠. 거기에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아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죠. 그리고 상담의 목표를 설정을 하죠.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제 상담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의 목표는요, 내담자가 설정한 목표가 있고요, 상담사가 설정한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뭐 이런 우울한 감정이 힘들어서 우울한 감정이 좋아지고 제가 좀 더 기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상담사가 봤을 때는 그 우울함,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원적인.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초기 과정이 이제 시작하는데요. 초기 과정 시작 전에 이제 첫 면담 시에 저희가 진단 검사를 받아요. 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말뿐인지. 그래서 그 가족 면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러는지, 아니면 이 사람 혼자서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면담을 하는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현증 환자분 중에 본인이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본인이 막 어떠한 어려움이 뭐 있었다, 학창시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약간 망상적인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거기에 간 적도 없었고 그곳에서 생활한 적도 없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또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왔을 때 그런 면담 시 이제 저희가 풀배터리라고 해서 종합 심리 검사를 해요. 그래서 지능 검사, 뭐 어떤 인지적인 거, 뭐 성격적인 거, 뭐 기질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통한 어떤 투사, 심리적인 거를 전반적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요. 근데 되게 이 검사를 하고서 되게 오류를 범하시는 게 이 사람은 이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구나 단정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토대로 아까 이제 그 초기 그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상담사는 이제 그 면담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통합해서 상담사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간에 이제 서로 소개하고 탐색하며 일시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안전하고 보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치료적 동맹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로 이제 힘들어서 왔어요 라고 이제 내담자가 얘기를 하지만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이때 정도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해 가지고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상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다루어야 될 문제가 이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를 하고요. 그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신뢰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힘든 부분을 다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살면서 이렇게 지내면 같이 막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막 못 믿고 뭐 거리를 두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상담이 필요해서 왔다고 한들 머리로는 이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마음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라포 형성이에요. 라포 형성은 신뢰감 형성이거든요.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요. 이 중요한 이 라포가 되기 위해서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상담사는 약간 수용적인 태도로 너를 난 이해할 수 있어, 너를 받아줄 수 있어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네? 이 사람한테는 믿고 말해도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 형성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상담의 50%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보면 돼요. 관계 형성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이제 중기 과정이 되면 상담사와 점차 친밀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이제 신뢰감을 느끼겠죠. 근데 이제 초기에서 신뢰감 느낄 때 또 중요한 점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또 이렇게 상담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믿을만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변화가 되겠구나, 이 사람을 계속 만나러 와도 괜찮겠네? 라는 마음이 생겨야 계속 방문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갈등, 이 사람이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과정의 단계고요. 자신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이제 초기 과정에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적 감정, 본인의 이제 감정을 표출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왜곡된 부분.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을 교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핍이 되거나 여러 가지의 이제 보충해야 되고 또 수정하고 교정하고 다시 재경험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이런 게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라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기 과정이 되면 내담자가 이제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며 장점을 이제 존중하며 자존감을 이제 향상하게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을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을 위해서 사전에 기획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담자가 종결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과 헤어질 수 없어요. 저 선생님 필요해요. 만약 이런 태도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상담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그 종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스스로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불안해서 이제는 선생님하고 해결했던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해야 돼? 나 혼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짜 아직 종결을 하면 안 되는 단계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불안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종결하지 않을 거다. 종결을 위한 시간을 가질 거고 그 시간 동안에 너가 정말 종결을 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볼 거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종결해서 오지 않고 사회 그냥 현실에 나갔을 때 또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오고 또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또 상담을 받으러 와도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그 상담 종결 3회기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가져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준비를 시키고요. 그 말기 과정이 되기 전에도 원래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담자가 정말 잘 적응하고 잘 대처한다라고 하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시간의 텀을 두고 내담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이제 종결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제 종결을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종결 과정이 되면 현실에 이제 문제 이제 처음에 왔던 초기 그 목표를 달성을 하고요. 이제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이 상담에서는 목표가 이랬고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일단은 종결을 해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일방적인 종결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하에 종결을 하고 대신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다시 또 상담 계획을 잡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내담자와 상의해서 내담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요. 내담자가 만약에 지금의 상담사가 아니라 다른 상담사와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 상담적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내담자가 거부하거나 지금의 상담사와의 또 다른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으면 또 그 점을 또 다시 목표를 삼고 다시 상담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사례 회의 단계인데요. 그 상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 감독의 지도를 이제 받는 건데 나보다 더 임상 경험이 많고 더 전문가의 자질이 있으신 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진행한 상담이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상담사가 오류를 범하고 이제 대처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분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랑 같이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내담자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상담사들끼리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내담자가 그 상황에서 내담자도 사람이니까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패턴화되고 또 자기 오류에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전이나 역전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또 막을 이제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문가 과정을 밟을 때요, 이 슈퍼비전을 몇 시간 이상, 몇백 시간 이상 뭐 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슈퍼비전을 1대1로 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발표 형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내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외부에 그 회의 장소, 그 슈퍼비전 장소에서 벗어나서 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계속 발전시키고 성숙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찌됐건 성장이 목표인 거예요. 상담사로서의 성장. 그래서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미술 심리 상담의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그 이제 말로만 이렇게 설명 들으면 와닿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더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